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새로운 싱글의 삶을 시작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 겨울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홀가분한 몸이 되었고 저의 이혼 사연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보내봅니다. 뭐랄까, 저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보고 세상의 많은 이혼 사연들 중에서 전 남편 같은 놈은 어떤 축에 끼는지 구독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결혼 생활 2년 남짓이었고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연애 오래 해서 우여곡절 많았어도 남편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역시 결혼하고 시댁 문제가 엮이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게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택한 건 남편을 참고 살기에는 내 남은 인생이 너무 길었고 행복할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전 남편은 그야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자기 집만 챙기는 거 솔직히 저 참을 수 있었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마음먹은 건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남편과 그 집 식구들이 보인 행동과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인간 같지도 않은 모습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원래 저의 성격은 남에게 화도 잘 낼 줄 모르고 모진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저는 남편 쪽에 많이 맞추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지만 이혼 마음 먹고 나니 정말 독하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만든 것도 다 전 남편이겠죠. 남편과 결혼할 때 그 사람은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홀어머니의 장남 그리고 여동생까지 있었고 본인이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엄마가 결혼을 꽤나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자 쪽에서도 저를 결혼 상대자로 고민할 때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할 수도 있다는 걸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어느 한쪽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당연히 나중에 부양 때문에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엄마, 나도 아빠 안 계시는데 굳이 그 집이 홀어머니라고 반대할 건 뭐야. 오히려 나랑 결혼 수월하게 하려면 서로 처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게 나아. 너 친정엄마가 혼자 있는 거랑 시어머니 혼자 있는 거 달라. 너 왜 아빠 없는 거에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래? 네가 아빠 안 계시다고 신랑도 꼭 그런 사람 얻어야 한다고 누가 그러든. 처지가 같다니. 네가 직업이 없니 아니면 엄마가 돈이 없기를 하니. 엄마가 그 집이 홀어머니라서 반대하는 거 아니야. 멀리 보자는 네가 걱정되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결혼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두고 보자. 결혼 전 남편은 결혼 허락 받으려고 나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엄마에게 점수 따려고 엄마가 운영하는 만두 가게에 자주 오기도 했고 저한테도 정말 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엄마는 결혼 얘기에 아주 철벽을 치셨고 좀처럼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계속 반대하면 제가 헤어질 거라 생각하셨겠지만 남편과 만나 3년이 넘게 사귀고 헤어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결국 제가 30이 넘어가면서 엄마도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사위로 받아들이려고 엄마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 마음을 여는 게 어려워서 그랬지. 막상 저 결혼 허락하고 결혼할 때 엄마는 저 잘 살라고 시댁에 무시받지 말라고 남들 시집 갈 때 하는 거 다 기본적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아들에게 집을 해줄 만한 형편이 아니었고 거의 남편이 돈을 보탠다고는 했지만 사실 반반도 아니었고 엄마가 많이 도와주신 덕에 대출을 좀 끼긴 해도 처음부터 아예 집을 사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은행이자가 엄청 싸던 시절이었는데 엄마가 집을 무조건 사서 시작하라고 해주셨거든요. 여긴 경기 남부 쪽이라 서울만큼 집값이 비싸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창 핫한 동네여서 아파트가 오르는 폭도 컸고 싸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조언을 받아가며 발품을 판 끝에 운 좋게 좋은 가격에 나온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결혼할 아들이 집 샀다고 하니 당연히 시댁에서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물론 우리 돈이 거의 다 들어가서 명의는 제 것이었지만 큰 부담 덜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야무진 며느리 들어왔다면서 저를 축켜 세워주셨고 저도 기분 좋았습니다. 저나 엄마가 결코 돈이 많아서 집까지 산 건 아니에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알뜰히 재테크했었고 엄마는 늘 자기 노후를 저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환갑 다 된 나이에도 일을 놓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덕에 엄마는 아빠 없이 저 힘들게 기르시면서 대출 없는 아파트랑 지금 장사하시는 만두가게 자리를 재산으로 일구셨습니다. 큰 부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정도로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에 엄마가 조금 보태주셔서 결혼해서 살 집 마련하는데 보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우리 집에 비해 남편 쪽 집은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전셋집이 다였고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시킬 때 못 보태주신다는 말을 비교적 당당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아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둘이 집 사서 결혼한다는 건 참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에게 당연히 고맙다고 하셨고요. 좋아하시면서도 어머니는 우리가 낼 대출이자 걱정을 한숨까지 쉬면서 하셨습니다. 집을 사 결혼한다니까 내가 참 마음이 좋기는 한데 이자가 어디 한두 푼이니? 니들이 이자 내고 살려면 둘이 벌어도 빠듯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 다들 그렇게 집 사고 이자 내고 사는걸요. 중간에 갈아타면서 집값 오르면 돈 버는 거죠.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둘이 버는데 그거 힘들어서 못 내겠어요? 그래요, 엄마. 우리 집 사는 거 무리하는 건 맞지만 멀리 보면 잘한 선택이에요. 그래도 아들이 번듯한 집 가지고 장가 가는 게 엄마도 마음 편하시잖아요. 내가 얼른 자리 잡고 살아야 나중에 선영이도 자리 잡게 도와주죠. 그래, 나는 어쨌거나 니들 둘만 잘 사면 되지 뭐. 하나 바라는 거 없어. 너네끼리만 싸우지 말고 알뜰히 돈 모으면서 살면 그걸로 된 거다. 우리 남편은 결혼 전에 보면 어머니랑 자기 동생에게 참 각별했고 자기 가족을 잘 챙겼어요. 저는 외동이라 늘 형제자매 있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남편 집에 가면 가족들이 사이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목해 보이는 가족 안에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결혼 전에도 저랑 남편이 결혼 준비하는 게 이상한 참견을 해대서 남편과 다툰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린 29살이었는데 결혼 전에 따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정식으로 그 집에 인사하고 나서 종종 만나기는 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까탈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상견례 하고 나서 시누이 성격상 저에게 언니 하며 따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누이가 그다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대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뭐랄까, 자기에게 엄청 잘해주는 오빠를 저에게 빼앗긴다고 느꼈는지 은근히 저에게 가시돋친 말도 많이 했어요. 결혼할 때 시누이 간섭질이라고 하나요? 우리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데 원래 가정경제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말도 했고 제가 해오는 살림살이에 뭐가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할 때 크고 작은 일로 남편과 다투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시누이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꼭 참아달라고 하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30 넘은 언니잖아. 내 동생은 아직 20대 아기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여태껏 오빠 하나 믿고 있다가 나 장가 간다니까 서운해서 그런 마음 모르겠어? 지금은 그렇지만 결혼해서 자주 보고 살다 보면 아마 당신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야. 뭐? 아기? 아니 29이 아기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자기 눈에는 어려 보이겠지만 29이면 솔직히 시집가고도 남을 나이야. 근데 자기 옳게 될 사람한테 심통 부리고 못되게 구는 걸 내가 참으라는 거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니
자기 오빠 결혼할 사람을 아가씨가 받아들이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제가 신우이 챙겨주려고 남편과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요. 신우이가 선을 넘으면 그때 노선 정리 확실히 해달라고 제가 부탁 아닌 부탁도 했고 가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몇 번 다투기도 했어요. 가령 신우이가 해외여행을 안 가봤다면서 신혼여행을 같이 따라가 방을 따로 쓰겠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남편이 그때는 신우이를 잘 달래고 얼러서 넘어갔지만 저는 남편이 신우이에게 저리 쩔쩔매며 말하는 것도 조금 웃겼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우이 때문에 결혼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남편 말대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지금보다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아지겠거니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딱 하나 믿었던 건 남편의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너 장모님 걱정하는 거 잘 알고 있어. 내가 우리 집에만 잘하겠냐? 우리 잘 살라고 집도 무리해서 해주셨는데 나도 장모님한테 잘할게. 그거 하나 믿어도 돼. 그래. 말만으로도 고맙네. 우리 엄마는 아마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사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마음 안 편했거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제가 혼자 남을 엄마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일부러 집도 친정집이랑 가까운 곳에 산 거 아니겠냐며 자기가 아들처럼 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저는 남편의 그 말이 고마웠고 설사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해도 믿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당신에게 잘하는 건 필요 없으니 딸에게 잘해주라며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래도 사위가 잘하겠다는 말이 싫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결혼을 못마땅해 하시고 반대했어도 남편을 사위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가까워지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결혼 이후에 달라져 버린 시가 식구들이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나아지기는커녕 그동안 본색을 감추고 있던 시어머니까지 가세해 저는 그 집안 식구들의 가스라이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 결혼하고 남편이 돌변했다는 둥, 결혼 전에 남편이 잘해줬는데 속았다는 둥, 이런 말 많이들 하죠? 저는 예외일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든 일들이 초반부터 참 많기도 했습니다. 친정도 가까웠지만 시댁도 가까운 거리에 살다 보니 안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당신 입으로 말하셔놓고는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주말이면 아침부터 득달같이 전화를 하셔서는 오늘 주말인데 뭐 할 거니? 밥 먹지 말고 아침에 놀러 와라. 엄마가 만난 거 해줄게. 이러면서 우리 부부를 꼭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기가 어려워 피곤을 무릅쓰고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은 자기 집 가자는데 싫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막상 시댁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힐끗 보고는 턱으로 냉장고를 가리킵니다. 엄마가 냉장고에 재료 꺼내서 다듬어 놓으래요. 목욕탕 갔다가 금방 오신다네요. 전복죽 하신다니까 언니가 전복 다듬어놔 주세요. 네? 전복죽이요? 제가 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해주겠다는 말로 알아듣고 왔는데 신우에게 저 말을 듣고 황당해서 되물었죠. 네. 언니랑 오빠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언니가 재료 손질 해놔야죠. 설마 우리 엄마가 전부 혼자 만들어서 갖다 바치라는 건 아니죠? 엄마가 언니 오면 시키라고 하던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 하란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재료만 다듬으면 끝이겠습니까? 만드는 것부터 치우는 것까지 고스란히 제가 할 일이 되는 거죠. 매번 그런 식이니 저는 시댁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 주말에는 저도 쉬고 싶고 가끔은 친정엄마도 챙기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친정에 간다는 걸 눈치 주기도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친정과 멀리해야 한다는 말도 하신 적이 있고요. 제가 시집 왔으니 시댁에 우선적으로 맞춰 살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는 것보다 더 싫었던 건 시어머니와 신우가 우리 집에 마치 제 집 드나들듯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네 집에 엄마가 올 때마다 연락할 필요가 뭐 있냐면서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신우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늘 우리 집에 오면 살림살이랑 제 물건들을 보며 평가를 하고 자기 결혼할 때 하고 싶은 게 있다며 자기 오빠에게 말을 대놓고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소리가 꼭 뭐라도 해달라는 소리로 들려서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처음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을 나오게 만들었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던 신우이가 자기 혼수를 얘기할 때였는데요. 오빠, 나 결혼할 때 혼수 말이야. 나도 냉장고랑 세탁기는 오빠가 산 브랜드로 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 들었어? 나도 상견례하고 나서 혼수 견적 내볼 건데 오빠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그래, 같이 가줄게. 여보, 당신 시간 어때? 이런 건 여럿이서 같이 봐주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지 뭐. 근데 아가씨 신혼집은 어찌 정하신 거예요? 집 사이즈를 미리 알아야 혼수를 봐도 보는 거죠. 저희 집에 있는 건 사이즈가 죄다 큰 거라서 아가씨 사정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집 사이즈는 대충 재보고 보러 가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속상하다는 듯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럼 아직 혼수 보러 가는 건 이르겠네요. 사실은 아직 신혼집을 확실히 못 정했거든요. 시댁에서 집을 해준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확실히 말을 안 해줘서요. 우리 쪽에서도 얼마를 보탰으며 하는 눈치길래 사실 요즘 저도 심란한 중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우이네 예비시댁에서 집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하더라고요. 신우이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 데다 어머니가 보태주실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고 겨우 혼수나 예단만 할 수 있는 처지였거든요. 그런데 신우이 신랑 쪽에서 처음에는 집을 해주겠다고 했다가 그 집 큰형 사업이 기우는 바람에 큰돈을 보태줘야 해서 말을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까지 미루니 뭐니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신우이가 얘기하면서 속상해하긴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돈이라도 있어서 집 해간다고 했으면 나는 평생 그 집 시집가서 대접받고 살겠다 싶어. 오빠, 말 나온 김에 좀 물어보자. 나 결혼할 때 오빠는 얼마 정도 보태줄 수 있어? 남들은 결혼 준비할 때 다들 신나서 혼수 보고 살림장만 하던데. 나는 벌써부터 집 문제로 골치가 아프니까 괜히 우리 집 형편 어려운 거 혹시 시댁에서 무시할까봐 마음이 복잡해. 차라리 오빠가 돈을 좀 보태줄 수 있다고 하면 나도 집 얻는 돈을 보탠다고 하고 싶어. 저는 신우 말 들으면서 속으로 뜨악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나 지켜봤는데 동생에게 큰돈을 보태주지 못하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 형편도 안 되면서 큰돈 보태줄 생각한다는 것도 웃겼습니다. 나도 결혼한 지 이제 2년째라 모은 돈이 많이 없는데 어쩌냐. 몇 천만 원씩 보태줄 상황은 아니거든. 일단 형편에 맞게 결혼해야 하지 않겠어? 오빠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심호도 옆에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데 제가 신우 시집 가는데 돈 못 보탠다고 죄책감을 가질 일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신우랑 시모 가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 동생 결혼할 때 우리가 대출 내서라도 집값 보태라고 하는 건 어떨까? 저렇게 속상해하는데 명색이 오빠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주자니 너무 마음에 걸려.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나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은데 어때? 저는 남편 말에 버럭 화를 내버렸습니다. 신우 결혼하는데 저도 현금 몇백 보탤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시집갈 집안 문제는 본인이 해결할 문제죠. 우리가 나서서 대출까지 받아 집값 보태줘야 할 일은 아닌 거죠. 당신 대출의 대자만 꺼내봐. 그날로 당신이랑 이혼이야. 동생 결혼한다고 빚을 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무슨 이혼할 일이라고 이혼 얘기를 꺼내. 기분 나쁘게. 당신은 내 동생을 그다지 도와줄 생각이 없나 보네. 싫으면 싫은 거지 이혼까지 할 말이야? 누가 이런 일로 이혼하겠냐? 시사에서 나도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런 일로 이혼 많이들 하는 게 현실이야. 당신이 뭘 모르는 거지. 대출 내서 아가씨 신혼집 보태라고 하면 그 대출금은 당신 혼자 갚던가. 뭐 나까지 끌어들여? 그야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당연하지. 그럼 둘이 벌면서 나 혼자 갚아? 당신은 내 동생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으냐? 도와주는 것도 분수에 맞게, 형편에 맞게 도와주라는 거야. 동생 결혼한다고 빚까지 내는 오빠가 세상 천지에 있는 줄 알아? 정말 당신 동생 사랑 진짜 끔찍하다. 난 형제자매가 없어서 그런지 더 이해가 안 가네. 남편과는 종종 시누이 결혼 문제로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충격받은 사건이 생긴 건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후였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가게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만 해도 엄마가 많이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엄마는 제가 갔을 때 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상태셨습니다. 쓰러진 이유는 흔히들 말하는 뇌쥐주 막하 출혈이었는데 뭘 모르는 제가 의사가 보여주는 CT 사진을 봐도 뭔가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황망하면 울음도 안 나온다더니 딱 제가 그랬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저와 같이 밥 먹고 목욕탕도 갔던 엄마가 내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고 남편에게 엄마가 며칠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해? 어쩌면 엄마가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가실 것 같아. 뇌출혈이라는데 이대로 의식이 못 돌아올 수도 있대. 여보, 엄마 돌아가시면 나 어쩌지? 평소에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셨잖아.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대? 장모님 괜찮으실 거야. 일단 의사가 하자는 대로 기다려보자, 여보.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음에는 저와 엄마를 걱정해줬고 곁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안 저는 남편에게 굉장히 서운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장모님 돌아가시면 뭐뭐 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해 놓은 거지? 장례도 장례지만 장모님 재산이랑 가게 문제는 미리 어찌 처분할지 생각은 해놓고 있어야지. 장모님 집 말이야. 그건 확실히 대출 같은 거 하나도 안 껴있는 거 맞아? 저는 엄마 위독한 순간에 저런 말을 꺼내는 남편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서운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꼭 우리 엄마 누워있을 때 해야 해? 아직 우리 엄마 살아계셔. 우리 엄마 저렇게 계시다가 일어나실 수도 있다고. 근데 꼭 돌아가실 게 확실한 것처럼 말한다. 우리 엄마 아파트 대출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 가뜩이나 경황 없는 와중에 남편 말을 듣고 화가 난 저는 확 쏘아붙이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경황 없어 보이길래 하는 소리야. 적어도 당신이랑 나 둘 중에 하나는 정신 차리고 장모님 뒤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뭐 한가해서 이런 소리 하는 줄 알아? 내 동생도 결혼 코앞이라 나도 정신없어. 내 동생 신경 쓰기도 바쁜데 장모님까지 이런 일 있으니까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 뒤처리해도 내가 할 테니까 지금은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은 머쓱한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은 엄마와 저를 걱정하기보다는 가끔 들여다보고 엄마 상태를 확인하는 듯 했고 꼭 기분 나쁘게 우리 엄마 상태를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더군요. 저는 그것도 기분 나빴지만 남편과 싸우며 기운을 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병상에 누워있는 일주일 동안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말로만 하던 이혼이라는 걸 진짜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때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병상을 일주일째 엄마는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지도 못하고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예상하고 준비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도 부모를 떠나보내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조문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위로하기보다는 엉뚱한 말만 늘어놓으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 사돈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도 경황이 없겠구나. 그래도 어쩌겠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듣자니까 네 친정엄마 정리할 재산이 꽤나 있다며? 대강 어느 정도인지 나한테도 좀 말해줘. 네 엄마 집이랑 가게 말고 현금은 또 얼마 정도 있으시다니? 네 신랑이랑 잘 상의해서 세금 문제 잘 해결하고 재산 정리되면 나한테도 얘기해다오. 네 엄마 안 계시면 내가 네 엄마 다름없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 마땅하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자식 고생 안 시키고 일찍 가신 건 너한테 잘 된 거 아니니?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으셨나 봐. 자식한테 큰 피해 안 주고 갔으니 말이야. 그러게요. 우리 엄마 말이 100번 맞아요, 언니. 어쨌든 언니도 고생 안 하고 엄마 보내드린 거 잘 된 거죠. 친정엄마 재산도 나이 젊을 때 물려받게 된 거니 얼마나 잘 된 일이에요? 안 그래요? 저는 두 사람 말을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대체 이게 엄마 잃은 며느리 앞에서 할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시가 식구들의 속마음이 저렇게 초악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어찌 사돈 장례식장에서 대놓고 며느리 친정엄마 재산을 탐내고 자기 아들 걸로 생각할 수가 있나요?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언제 죽을지 손가락만 세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치가 떨리더라고요. 엄마 장례 끝나고 슬퍼할 시간도 없이 뒷수습은 저의 몫이 되더라고요. 유언장도 없이 떠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상속인은 제가 되었고 저는 엄마가 살던 아파트와 엄마 명의의 가게 그리고 엄마가 노후 때 쓰시겠다며 모아놓으신 3억가량의 현금과 각종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남편과 크게 다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노골적으로 우리 엄마 재산이랑 집을 궁금해할 때 얄미웠지만 사실대로는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개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집 말이야. 어쩔 생각이야? 느닷없이 우리 엄마 집은 왜 물어보나 싶었죠. 엄마 집? 정리되는 대로 전세 놓을지 팔지 결정해야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팔긴 집값도 오를지도 모르는데 지금 팔면 손해야. 절대 팔지 마. 절대. 그래서 말인데 당신 그 집 어찌할지 계획 없는 거면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서 그래. 내 동생 말이야. 이제 5개월 후면 결혼인데 아직 집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 당신도 알지? 어차피 장모님 집 지금 당장 팔 거 아니니까 그 집 내 동생 신혼집으로 내주자. 대신 도배니 장판이니 내 동생이 전부 알아서 하라고 할게. 어차피 당신도 집수리할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은 우리 엄마가 살던 그 집을 신우 신혼집으로 내주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세를 신우에게 주자는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차 물었어요. 그럼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전세 보증금 받으면 되겠네. 아가씨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남편이 정색을 하더니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전세라니? 당신은 내 동생 도와주는 일에 꼭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야겠어? 장모님 집은 지금 당신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팔 생각한 거면 그 집에서 내 동생 살게 하다가 나중에 천천히 그 집값 갚으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내 동생도 부담 안 가지고 당당하게 결혼하는 거니 시댁에 할 말도 할 수 있고 당신도 내 동생한테 대접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내 동생 어찌 도와줄지 고민했는데 내 생각엔 이 방법이 베스트야. 장모님 집 떠올리는 순간 퍼뜩 생각이 들더라고. 동생한테 해줄 게 딱히 없었는데 딱 잘 된 거지. 우리 엄마 집을 아가씨한테 그냥 줘라 이거야? 에이, 그냥 주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살게 해주고 나중에 천천히 전세 보증금이든 매매든 결정해서 받자는 거야.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내 동생도 이럴 때 오빠 찬스 좀 쓰자. 저는
남편 놈과 그 가족들의 도둑놈 심보에 치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장례 치를 때부터 작당 모의를 한 거 딱 눈치채겠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미루고 어이가 없어서 웃기만 했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허락했다고 착각하더군요. 내 동생한테 조만간 그 집 리모델링 하라고 할게. 장모님 집 비밀번호 내가 아는 그대로 맞지? 리모델링? 당신 우리 엄마 집에 동생 살게 하겠다는 생각은 대체 언제부터 한 거야? 그거 하나만 묻자. 언제부터 하긴 그냥 장모님 쓰러지시자마자 딱 생각이 들었지. 이건 장모님이 우리 도와주시는 거다 하고 말이야. 당신은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게 당신을 도왔다고 생각하는구나. 어이가 없다. 그러자 뜨끔했는지 금세 아니라고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인간 속내가 뭔지 다 알겠더군요. 그 인간 말을 들으니 내가 엄마 집을 소나기에 쥐고 있으면서 싫다고 하면 계속 괴롭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마 집이든 뭐든 제 걸 빼앗으려고 할 테고 남편 놈은 자기 동생은 물론 엄마까지 챙기려고 할 게 확실했습니다. 그때 이 인간과 헤어져야겠다고 완전히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혼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바로 부동산에 엄마 집부터 내놓았어요. 시세보다 2천 정도 싸게 내놓았지만 금매로 내놓아야 빨리 팔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결혼할 때 장만한 남편과 같이 사는 이 집도 전세를 주기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충분히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도 소송하려면 제가 그 집 식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길래 시간을 좀 벌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거의 매일 저에게 엄마 집을 동생에게 내놓으라며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을 전부 녹음했죠. 그런데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도중 마침 금매로 내놓은 집이 2달도 안 되어 팔렸습니다. 그때는 한창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던 때라 시세보다 조금 싸니 금방 팔리더군요. 그리고 입주도 빨리 한다고 하니 마침 잘 됐다 싶었죠. 한 달 후 잔금 날짜까지 정하고 돌아왔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몇 달 만에 저는 엄마 집도 팔고 이혼 소송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 놈은 아무것도 모르고는 저한테 시누이가 결혼 일정이 급하니 다음 달에 당장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어디 한번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혼 소장도 마무리한 시점이었고 당장 법원에 접수하면 남편과 이혼도 시간 문제였어요. 짧은 결혼 기간이라 재산을 나누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얼마 후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저 결혼이 얼마 안 남아서 리모델링이 제일 급해요. 어차피 내가 언니한테 돈을 주고 사긴 살 거니까 일단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저 리모델링 견적 좀 보려고 하는데 미리 가서 봐도 되는 거죠? 저도 그 집 정리를 좀 해야 해서요. 제가 날짜 보내줄 테니 가급적 그 날짜에 와서 보세요, 아가씨. 저는 신우에게 엄마 집 매매한 다음 주인과의 잔금 날짜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남은 날짜 동안 남편과 헤어질 준비를 거의 마쳤어요. 엄마 집 정리도 전부 끝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사는 집도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어서 이사 날짜만 정해놓았고 저도 이사갈 집까지 전부 알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우에게 엄마 집에 오라고 한 날 오전에 부동산에서 잔금 절차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엄마 집을 한번 보고 싶다며 바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집주인도 흔쾌히 허락했고 같이 가자고 하길래 저는 신우이가 오기 전에 미리 가 있었어요. 잠시 후 약속한 시간이 되기도 전에 신우이가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고 신우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 언니, 제가 비번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바꾸고 갈까 봐요. 인테리어 사장님도 바로 도착한대요. 근데 언니, 여기 이분은 누구세요? 다른 업체 사장님이신가? 신우이는 제가 집을 판 사람이 업체 사장인 줄 착각하더군요. 저와 같이 있던 집주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리모델링이요? 어머,
저는 리모델링 알아본 적도 없는데 대체 누구시길래 이 집에서 리모델링 업체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집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이쪽은 제 시누이인데요. 제가 엄마 유산으로 받은 이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겠다고 헛꿈을 꾸길래 제가 좀 급하게 집을 판 거거든요. 제가 왜 금매로 집을 내놨겠어요? 눈 뜨고 코 베이게 생겼는데 내 자신 참기라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팔아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니겠어요? 아직 얘기를 못 듣고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네요. 집주인은 제 말을 듣고는 자기는 먼저 가볼 테니 문만 닫고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신우이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듯 놀란 표정이길래 제가 확실히 말해줬습니다. 아가씨, 아마 오늘이 아가씨로 부르는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나 이 집 팔았어요. 엄마한테 받은 내 집 내가 팔면서 아가씨한테 미안하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요? 언니, 이런 법이 어딨어요? 오빠가 분명 이 집 내가 살아도 된다고 했다고요. 누가 공짜로 달래요? 집값 준다잖아요. 내가 도둑놈도 아니고 왜 허락하든 말해놓고 이렇게 말을 바꿔요? 집을 팔다뇨. 언니 미쳤어요? 나는 어쩌라고요? 난 몰라요. 당장 물러요. 이 집 아니면 나는 어쩌냐고요. 이미 우리 시댁 얘기까지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건 아가씨 사정이죠.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대체 아가씨나 아가씨 오빠나 그 도둑놈 슈퍼는 대체 뭐래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집이 뭐 오빠 거라도 되는 줄 아냐고요. 장례식장에서부터 우리 엄마 잘 죽었다는 소리 할 때 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것만 알아둬요.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그런 식으로 얼토당토 않는 걸 바라면 되겠어요? 신우이는 저에게 말도 이기지 못하자 엉엉 울면서 자기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나 지금 새언니 엄마네 집에 견적 내러 왔는데 이게 뭐야? 언니가 집 팔았다잖아. 오빠가 아무 일 없을 거라며. 이게 뭐야? 오빠, 빨리 와. 오빠, 당장 언니한테 이 집 판 거 물으라고 하라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신우이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이니 20분도 안 돼요. 남편놈이 득달같이 왔더라고요. 제가 있는 거 보고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여보, 내 동생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집을 팔았다니 뭔 엉뚱한 소리냐고. 당신 이 집을 몇 달 만에 팔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 동생 들어와 사는 게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사람 참. 어차피 하는 거 좀 좋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되냐? 좋은 마음? 당신네 식구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잘 죽었나 하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었니? 자, 이거나 보고 말해.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할 말이 없어. 저는 남편놈에게 집 매매 계약서와 이혼소장을 같이 던졌습니다. 발치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든 남편은 손까지 부들거리며 서류를 확인하더라고요. 뭐,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혼? 절대 못해. 안 해. 너 부부가 2년 넘게 살면 재산도 같이 권리 있는 거 모르냐? 당신 마음대로 이 집 한 거 엄연히 나한테는 배신이야. 나한테도 절반 권리 있는 거라고. 누구 맘대로 집을 팔아? 언니, 우리 오빠 말이 맞아요. 언니 미쳤어요? 부부면 재산도 공동으로 권리가 있는 거죠. 언니 마음대로 한 짓이니까 당장 매매 계약 물러요. 두 사람의 무식한 주장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어디 법대로 해봐. 권리 좋아하네. 당신이 나랑 결혼할 때 우리 집에 돈 보탠 거나 있니? 우리 엄마 집에 당신이 한 푼이라도 도움 준 게 있어? 권리는 무슨 권리. 어디서 주워들어도 개떡같이 주워듣고 헛소리를 해. 둘 다 똑바로 들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당신이 권리 주장 1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감히 당신 동생을 내 집에서 살게 하다가 헐값에 꿀꺽 생각을 해? 참 둘 다 어쩜 그런 도둑놈 같은 심보를 가질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다 끝났어. 이 집은 이미 다른 사람 거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우리 사는 집도 전세 주고 나는 이사 갈 거니까 당신도 빠른 시일 내에 짐을 빼서 당신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거다. 당신 정말 나랑 해보자는 거야? 싫으면 싫은 거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뒤에서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냐고! 난 못해. 소송이고 뭐고 절대 당신 마음대로 안 될 거야. 글쎄,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부터 우리 엄마 재산 가지고 계산하고 뒤에서 작당 모의한 게 누구더라?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당장 둘 다 꺼져! 저는 두 사람을 두고 이미 팔아버린 엄마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난리가 난 건 다들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제가 장난으로 이혼소장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안 남편은 저에게 잘못했다고 읍수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고, 한 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도 저에게 사정사정하며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단 한 사람 시누이만은 저에게 끝까지 그 집 한 거 물으라며 악을 쓰더라고요. 다 예상한 상황이었고 저는 가차없이 그 집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혼 소송하는 동안 살던 집도 나왔고 남편이 결혼할 때 해왔던 집안 살림도 전부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전부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시누이 혼수로 쓰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정신없이 몇 달 흐르니 정말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아이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염치를 말아먹고 도둑놈 심보를 가진 집안과 끝냈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닙니다만 한 가지 느낀 게 있다면요. 아무리 연애가 오래되어도 실제 결혼 생활은 겪어봐야 사람 진면목을 안다는 거예요. 연애 때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제 재산을 노리는 인간들과 끝내고 나니까 지금은 마음이 편합니다. 아마 저는 앞으로도 결혼은 못하겠다 싶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질려버리니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그 집안과 빨리 접어버린 건 정말 잘한 일이다 싶어요. 아이도 없으니 더 다행이죠. 돌아가신 엄마가 저 이혼한 거 아시면 많이 속상해 하실까요? 저는 엄마가 오히려 잘 결정했다고 저를 격려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직은 모든 게 힘든 일 투성이지만 잘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